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번 주에는 경매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부동산 경매 2023, 2023년도에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겠습니다. 사람들이 막 부동산 경매가 막 쏟아진다, 막 헐값에 살 수 있다, 막 이런 말들을 막 하고 또 고금리로 가고 있고 또 주식시장이 또 한 방 내려갈 거다. 막 그냥 전문가들이 전부 다 막 이쪽으로 돌아섰습니다. 그 얘기는 뭡니까? 오징어 게임에서 이쪽 저쪽 다 잡아먹고 이제 중산층 싹 잡아먹고 나서 돈 쪼게 들고 있는 사람들, 그 사람들조차도 너네들도 죽는다 이 얘기죠. 무슨 얘기냐면 개인이 부자가 되는 거는요, 기득권층 그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. 만약에 개인이 부자가 되는 거를 원했다 그렇다면 부자가 되는 방법을 그대로 남겨둘 겁니다. 그런데 부동산 경매로 부자가 돼버리니까 그 다음에 어떤 법들이 생겨났냐면, 경매를 1가구 1주택법으로 해가지고 너네들 1개 이상은 하지마, 그리고 1년에 1개 이상은 거래하면 세금 하나도 안 깎아줄 거야, 막 이런 법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부동산으로 다시 부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게끔 싹 막아버립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달러로 이제 어떤 사람이 달러를 판매해가지고 환차익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. 그렇게 부자가 탄생을 딱 하고 나면 기득권층 부자들은 1%의 부자들은 어떤 법을 또 만드냐? 야, 너네들 이제부터 이거 하루에 한 사람이 매매할 수 있는 그곳은 이제 혜택, 세금 혜택을 주는 거는 $10,000까지만이야. 한 번에 거래할 때, 하루에 한 번 거래할 때 $10,000까지만 너네가 거래할 수 있어. 이렇게 법을 싹 만들어 옵니다.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부자가 된 방법이 한 개라도 있잖아요. 그걸 싹 없애버립니다. 그러니까 뒷북 치는 겁니다. 거의 대부분. 나는 이렇게 부자가 됐다 하고 이제 막 떠들기 시작하잖아요. 그러면 그 다음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의 대부분 그냥 소소하게 몇 푼 버는 정도, 몇만 원, 몇백만 원 버는 정도지 그 뒤로는 그게 없습니다. 지금 현재 법원 경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살만한 물건이 거의 없습니다. 사실 있긴 있죠. 보물찾기입니다. 쓸만한 게 없다. 지금 너무 거품이 너무 많이 껴가지고 지금 경매 법정에 사람이 많이 줄었습니다만, 많이 줄긴 줄었지만 그래도 거의 가득 찹니다. 왜냐하면 요즘에는 개인이 거기에서 이제 경매에 낙찰을 받는 게 아니라 조금만 쓸만한 것이 있잖아요. 1억 정도, 뭐 요 정도의 억 단위 정도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은 회사에서 다 가져갑니다. 회사 대리인들이 나와가지고 그 경매를 받아갑니다.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낄 자리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. 지금 경매가 쏟아질 거라고 하는데 유예로 대출 유예를 해줘가지고 전부 다 묶여버렸습니다. 그래갖고 나온 게 없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유예가 끝나서 2023년도에 그 소상공인 대출이든 무엇이든 가계대출이든 무엇이든 전부 다 묶여가지고 이제 너네 2023년도에는 너네들 갚아야 돼 이렇게 했다면 그것이 만약에 나오게 되잖아요. 경매에 나오게 되잖아요. 그 시점은 2년 뒤입니다. 왜 그냐? 자, 묶여 있는데 자, 만기가 도래를 해야죠. 유예가 끝나는 그 시점, 작년 9월 달에
다시 연장을 시켰죠. 그래 가지고 만약에 3 월달에 완전히 끝났어. 올해 3 월달에 끝났어 완전히. 유예가 끝나 버리면 3 월달에 3 개월의 연체 기간이 있어야 하고, 그리고 그때부터 서류 준비를 하잖아요. 서류 준비를 해서 은행에서 경매 법정으로 넘겨 버리잖아요. 그러면 6 개월이 또 필요합니다. 9 개월 소요가 됩니다. 그러면 3 개월 연체하고 법원에 체류하는 그 기간, 고거까지 싹 합치면 12 개월이 나옵니다. 그러면 그때 100%로 나옵니다. 1 년이 지나야 됩니다. 거기다가 인자 유찰이 돼야죠. 한 3 회, 4회 유찰이 되어야만 우리가 원하는 가격으로 된단 말입니다.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, 우리가 경매 시장에 들어가 가지고 제대로 된 나도 집 한 칸 가져봐야겠다, 그것이 실현되는 시점은 최소 1 년 뒤부터 100%에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100%의 가격으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. 그래 가지고 3, 4회 유찰된다 그러면 6주씩 1차 경매 1차 경매가 딱 들어갔어. 100%야. 그래 가지고 유찰이 됐어. 그럼 80%나 70%로 다시 나오죠, 두 번째. 그러면 6주가 지나야 다음 2차 경매 기일이 잡힙니다. 그런 식으로 계산을 다 해보면 1년 6개월은 지나야만 경매 시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. 자, 그런데 부자들이 똥값으로 먹고 싶잖아요. 5차, 6차 막 떨어져서 34%, 24%, 11% 이렇게 쭉쭉쭉쭉 떨어지려면, 자, 최소한 2년은 지나야 된다는 얘기죠. 24년, 25년도입니다. 25년도 중반부터, 그때부터 먹을 게 좀 생긴다는 얘기예요. 내가 가질 만한 것이 생긴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25년도 6월 달부터 먹을 것이 생기는데, 25년도 6월 달에서 하반기까지 25년도 12월까지 약 6개월이죠. 그때가 비로소 법원에 들어갈 때란 얘기입니다. 근데 그때는 일반인들을 어떻게 묶어버리냐면, 뭐 피봇을 해가지고 곧 있으면은 금리가 낮아질 거다. 다 죽으니까 뭐 피봇 해가지고 금리를 낼 것이다, 이렇게 상상을 하시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. 그러니까 피크라는 것은, 자,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. 자, 만약에 정말 만약입니다. 자, 25년도 6월 이후부터 먹을 것이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, 거기서 대출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거기서 대출이 되거나 거기서 금리가 낮아진다면, 그렇다면 부자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. 부자들이 먹기 위해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컨트롤을 했는데 부자들이 거기서 일반인들한테 풀어버린다?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2025년도 하반기까지는 결코 금리가 내려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. 그리고 대출도 마음대로 해줄 수 있는 상황을 안 만든다는 얘기입니다. 왜 그러냐? 대출을 마음대로 해줘봐. 그리고 금리를 내려봐. 그러면 일반인들까지 개나 소나 다 와갖고 다 가져갈 바인데 그 꼴을 보간디요? 안 그렇습니다. 그러면 2025년도 하반기부터서 진짜 죽는 구간은 2025년도 하반기부터라는 얘기예요. 6월 이후부터라는 얘기예요. 그럼 그때는 절대로 대출이 안 나오고
완전한 고금리, 돈을 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려야만 24%, 11%, 18%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져가겠죠.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그 부동산들을 다 그때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 한 1년 동안 싹 다 가져가려면 어떻게 됩니까? 2026년도까지는 2025년도부터 26년도까지는 정말 죽음의 순간이 오는 거예요. 올해가 아닙니다. 올해가 결코 아닙니다. 2025년도 6년도 25년도 중반부터 26년도 중반까지가 정말 죽음의 구간이라는 얘기입니다. 사람들이 지금 막 큰일 났다, 뒤진다, 어찐다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 진짜 죽음의 그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시기는 그때 발생한다는 이야기죠. 자, 지금 먹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. 그리고 유예로 묶였죠. 그리고 일반인들이 갖기가 어려워요. 왜냐? 우리 일반인들이 겨우겨우 모은 거는 5천에서 1억 5천 사이예요. 정말 저같이 아껴서 쓴 사람들, 돈을 정말 모아본 사람들, 징글징글하게 막 아껴가지고 10원짜리 하나까지 계산 다 해가지고 아껴가지고 통장에다가 모으고 정말 주워 먹어서 아껴놓은 그런 사람들, 정말 돈을 아껴본 사람들이 쌈짓돈으로 한 10년 20년 모은 게 하나도 안 받고 태어나서입니다. 부모한테 받은 거 있는 경우에는 다릅니다. 출발 선상이 다릅니다. 근데 정말로 10원 한 장도 안 받고 나와가지고 한 푼 한 푼 모아가지고 주머니에 모은 사람들 5천에서 1억 5천 사이입니다. 그 사람들이 이걸 가질 수 있냐? 2025년도 6월 이후 26년도 중반기까지는 가질 수 있다는 얘기고, 그때까지는 절대로 대출이 풀리거나 금리가 낮아지거나 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때 왜 갖기 어렵냐? 봐봐요. 자, 3억짜리를 분양했어. 2019년 20년도에 3억짜리를 분양을 했습니다. 21년도에 6억이 됐습니다. 그 다음에 22년도에 9억까지 부풀렸죠. 그 다음에 22년도 하반기부터서 2023년도에 딱 들어서니까 7억 정도로 떨어져 2억이 떨어진 거죠. 그러면 3억으로 분양을 했을 때를 보자면 2배 이상 지금 아직 올라 있어요. 2배 이상이요. 거품이 껴 있습니다. 그러나 지금 들어간다. 떨어졌으니까 내가 뭐 4억에 들어간다, 5억에 들어간다. 절대로 이게 잘한 게 아닙니다. 3억 밑으로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셔야 고놈보다 원가보다 낮은 값에 사는 것입니다. 진짜로 떨어졌다는 것은 3억에서 50% 떨어지면 1억 5천입니다. 그때 먹어야죠. 그렇지만 그런 일은 거의 발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. 왜냐? 부자들은 가진 게 돈밖에 없어요. 근데 일반인들이 먹을 수 있는 그 구간을 만들어주냐? 안 만들어줍니다. 절대로요. 그러면 3억인데 내가 그냥 이렇게 3억을 살면 안 되잖아요. 여기서 벌써 이득을 봤죠. 여기서 팔아가지고 이득을 봤죠. 그 다음에 1억까지는 내려줍니다. 그렇지만 5천 갖고 온 사람은 대출을 못 받습니다. 겨우 1억 모았다. 겨우 가질까 말까입니다. 1억 5천이다. 갔죠. 하나는 가질 수 있죠. 기다려야죠. 중간에 들어갔다. 2억인데 들어갔다. 대출 또 받아야 됩니다. 대출 또 받아야 됩니다. 그러니까 시기를 잘 보십시오. 2025년도 하반기 넘어가야 됩니다. 잘 보시고. 자, 시골 땅. 부안 시골 땅이 전라북도가 최고로 못 사는 지역이죠. 전라북도가요. 대한민국 남한에서 가장 땅값이 싸고 젤로 후진국이 전라북도입니다. 전라남도하고 또 틀립니다. 북도가 제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. 왜냐면 이씨 집안, 전주 이씨 집안 때문에 대한민국의 왕이
왕이셨던 그 전주가 5대 도시에 들어갔었던 전주가 이씨 집안을 몰락시키고자 거기서 세력을 잡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전라북도는 절대로 발전을 시키질 않았습니다. 그래가지고 10대 도시, 20대 도시 점점 내려가가지고 지금은 그냥 시골입니다. 전라북도에서는 내세울 만한 도시가 거의 없죠. 전주가 그 꼴이 났기 때문에. 자, 왜 그따구로 얘기하냐? 전라도 사람인데 왜 전라도를 그렇게 얘기하냐? 아니, 우리 전라도에 8차선 도로가 있어요? 없습니다. 다른 도시를 가봐요. 그러면은 왕복 16차선도 있고요. 엄청나게 좋은 거 많습니다. 버스도 다른 데서 다 쓰다가 이제 조금 썩엄썩엄해지면 전라북도로 옵니다. 그래서 이제 막 돌아다닙니다. 다른 곳에 오락실만 가도 막 그 동전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. 이게 잭팟 터트리는 거. 휘황찬란합니다. 멋집니다. 근데 우리 전라도에는 그런 것이 또 없어요. 제가 10년 전, 20년 전에 다른 도시를 가서 보고 와, 우리는 진짜 총구석이구나. 완전히 개발 자체가 되질 않았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느꼈었는데, 자, 그러고 뭐 그런 사연이 다 있고요. 자, 시골 땅, 아니 시골 땅이 농사 짓는 밭이야. 근데 300평, 400평짜리가 5억 잡혀 있습니다. 5억 잡혀 있어요. 아니 뭔 시골 땅 400평이 5억이요? 시골 땅 200평이 무슨 3억 8천이요.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나와 있죠? 자,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만 10억, 20억, 30억 잡혔다고 거기는 그럴 수 있지.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그것조차도 거품이 꼈는데 야, 거품 아니다. 왜냐면 이 대한민국이 수도가 그 정도는 갈 수 있지. 요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그렇지만 거기에 거품이 꼈다는 거는 이견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시골 땅까지 5억 잡혀 있으면은 그럼 서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? 경기도 서울 막 이렇게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? 가짜는 죽겠네. 아니 무슨 아니 개밥그릇도 1억이야? 개밥그릇도 1억이냐고 뭐 이렇게 나오겠죠. 사람 밥그릇하고 개밥그릇하고 같습니까? 근데 개밥그릇도 1억에 5억에 나와 있어.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? 가짜ны다 이러겠죠. 그렇지만 자기네 거품 낀 거는 모르고 서울 거품 낀 거는 전혀 상상을 안 하고 시골 땅만 거품 껴있다 생각하겠지만 도찐 개찐입니다. 똑같습니다. 시골 땅도 400평짜리가 5억 나왔는데 말이 되냐고. 이게 말이 안 되죠. 그러면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? 자, 시골 유지가 갖고 있는 이 땅이 400평짜리가 5억으로 나와 있다. 이 얘기는 지금 경매에 나와 있다는 얘기는 시골 땅 400평짜리 5천만 원짜리를 4천만 원짜리를 5억에 감정가 5억에 뻥튀기 시켜가지고 은행에다가 4억 5억을 대출 받았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이 시골 땅을 가지고 있던 이 유지는 4천만 원짜리 땅을 은행에다가 5억에 팔아먹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? 국가 세금으로 다 메꿔지는 것이죠. 그러니까 손해는 은행이 보는 것이죠. 그러면 이거를 은행이 왜 이걸 했을까? 이 시골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시골 유지이거나 상상해 볼 수가 있죠. 상상. 자, 이 시골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5억짜리 시골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시골의 유지일 것이 분명하다. 아니면 또 하나의 가설. 그 은행과 연관이 돼 있다.
그 은행 농협이든 뭐 수협이든 축협이든 무엇이든 그 조합장이 은행의 조합장이 조합장 내 가족 땅이거나 아니라도 그런 관계가 아니라도 은행에서 그 땅을 5억으로 판단할 근거가 뭐가 있어? 그걸 그냥 받아줬대? 그러면은 무엇인가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있는 놈들끼리 다 짜고 해먹은 겁니다, 이게. 아닌가요? 아니면 말고 나는 소설가야 그냥 소설가라고 칩시다. 그렇다고 치자고요. 자, 아파트는 얘기했죠? 자, 두 번째로 근저당 대출 받아서 샀다는 얘기입니다. 근저당 자체가요. 이 아파트든 부동산을 살 때 은행이 1순위야. 근저당을 받았어. 아파트를 3억짜리를 분양을 받았는데 맨 처음에 받았는데 입주 시기가 딱 되었을 때 1, 2년 뒤에 입주를 하죠. 분양은 3억으로 받았습니다. 1, 2년 뒤에 입주할 때 6억이 돼 있습니다. 그러면 대출을 분양만 해놓고 5%나 10% 내놓고 분양만 딱 계약을 딱 해놓고 이제 입주가 딱 돼갖고 잔금을 치러야 되는 그 시기에 딱 6억이 돼 있죠. 2배가 돼 있죠. 그럼 대출할 때 감정가가 완전히 부동산 상승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. 그러면 자기는 3억을 투자했어. 근데 3억 다 투자도 안 했죠. 3천만 원으로 계약했죠. 그래가지고 딱 입주를 딱 했더니 6억이 돼 있다. 그러면 대출이 90% 풀로 풀로 땡겼을 때 얘기입니다. 자, 90% 6억에 90%니까 5억 4천이죠. 대출이 됐습니다. 5억 4천 대출이 됐죠. 그리고 입주 시기가 딱 되었을 때 임대를 4억에 주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 5억 4천 국가에서 받았죠. 은행에서 받았죠. 그리고 임대인한테 4억을 전세를 줬기 때문에 4억을 또 받았죠. 그러면 9억 4천을 받았죠. 3억 넣고 9억 4천 받았습니다. 투자금이 3억인데 6억 4천 2배 200% 이상의 이익을 실현을 시켰죠. 그러면 이 사람이 뭐더러 대출을 갚습니까? 임대인한테 4억 받았는데 원가보다도 더 받았죠. 더 받았는데 뭐 들라고 부동산을 이놈을 갖다가 뭐 들라고 갚겠습니까? 나가버리죠. 턱겨버리죠. 그러면 손해는 누가 보는 겁니까? 은행, 국가죠. 개인, 임대인이죠. 둘 다 손해를 봅니다. 자, 이런 경우에는 이 임대인은 후순위 임차인이죠. 왜? 대출이 나왔다는 얘기는 임대인이 먼저 들어왔을 경우에는 대출을 안 해줍니다. 그러니까 은행이 1순위가 되려면 임대인이 없을 때 얘를 대출을 해줍니다. 그리고 대출 껴가지고 이미 등기부 등본이 나와 있는데 임대인이 대출 안 받은 집이 어딨냐? 90% 이상은 다 대출을 받는다.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도 된다. 그게 국민 정서죠. 그냥 대출 없는 집이 거의 없으니까요. 자, 임대를 그래갖고 4억에 들어갔다. 그러면 한 푼도 못 건집니다. 소액 임차인이 아니죠. 자, 소액 임차인이라는 것은 서울특별시는 1억 5천까지, 그리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 과밀과세 지역은 1억 1천만 원까지, 그리고 그 밖에 그 광역시나 이런 데는 뭐 8천까지인가 7천까지인가 기고요. 그리고 우리 같이 그 외 지역에 살고 있는 읍면 뭐 이런 데는 전부 다 6천까지가 소액 임차입니다. 현재 21년도에 바뀐 법이죠. 근데 그 전에 18년도에 또 바뀌었고 그 전에 또 바뀐 16년도에 또 바뀌었고 해가지고 기준이 다 틀립니다. 그래가지고 이것이 지금 현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액 임차인에 해당을 되면 서울특별시다. 그러면은 5천까지는 뭐 최선순위로 받아주죠.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 같은 그 외 지역은 2천만 원까지밖에 못 받습니다. 그리고 다 액수가 다 틀립니다. 자, 맨 먼저 최우선 변제 금액 은행의 대출금보다 먼저 주는 게 소액 임차인입니다. 근데 이 안은 소액 임차인에 들지 않기 때문에 한 푼도 못 건집니다. 이런 경우에는 낙찰자가
낙찰을 받았다. 그러면 이 임대인한테 야 너는 한 푼도 못 건진디 너 나가라. 그러면 누가 나가겠습니까? 6개월 더 살 수 있죠. 명도 소송 들어가기 전까지 명도 소송이나 명도 소송 비슷한 거 있습니다. 하나 더 생각이 안 나는데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경우에 야 너 나가라 했는데 얘는 한 푼도 못 건지기 때문에 끝까지 해코지를 하고 싶습니다. 그러면 싸게 산 사람이 야한테 뭐라 그러냐 그 집 평수가 만약에 40평이다 그럼 4, 6, 24 한 5,60만 원 듭니다. 평당. 그래 갖고 한 3,400만 원 줄 테니까 너 나가라. 내가 이사 비용을 먼저 주겠다. 그럼 나갈래? 이렇게 물어보죠. 그렇게 해 가지고 그때는 돈을 줘야 됩니다. 그치만 소액 임차인인 경우 4천이야. 이제 만약에 여기가 4천밖에 안 돼. 그러면 이 사람이 2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죠. 배당 신청을 한 경우입니다. 배당 신청 안 하면 또 못 받습니다. 근데 배당 신청을 했어. 자기가 받을 수 있으니까 배당 신청을 했어. 만약에 4천이라고 치면 4억이 아니고 그 경우에는 이 사람이 2천만 원을 국가에서 먼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사를 나갑니다. 2천만 원이라도 건질 수 있기 때문에.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사 비용을 줄 필요가 없죠. 왜냐? 나의 인감증명서, 낙찰자에게 인감증명서하고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. 명도 확인서에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. 그래서 그 2천만 원을 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사 비용을 안 줘도 이런 경우에는 비우기가 쉬워요. 근데 정말 부동산 경매에서는 고수들이 있습니다. 이런 거는 알려주면 안 되는데. 자, 만약에 6억으로 잡혔어. 근데 만약에 3억 미만으로 야가 소액 임차인이라도 최우선 변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. 무엇이냐? 6억을 대출 이제 경매에 나오는 가격이 대출을 90% 6억에 받았기 때문에 야는 6억으로 나옵니다. 100%로 6억이 나와요. 3억짜리인데 6억이 됐잖아요. 그럼 50% 이하로 떨어지면 3억 미만으로 떨어져 버리잖아요. 49%로 나오면 6, 5, 30 3억 8천 정도로 나온단 말이에요. 49%가. 응? 그러면은 아니 원가보다도 더 높아. 50%인데 3억에 나왔어. 2억 9천 정도, 2억 8천 정도 49%가 나오겠죠. 근데 3억하고 거의 비슷한 액수잖아요. 그러니까 그 거의 매매지 이게 경매 50%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. 그런데 3억 미만으로 떨어져 버리면 이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이라도 한 푼도 못 받습니다. 왜 그러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보면 8조에 보면은 만약에 이 부동산이 2분의 1이 손상이 돼 버렸다. 액수가. 그러면 소액 임대인도 보호를 안 해줍니다. 은행이 다 가져가 버립니다.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. 이 사람이 임대인을 빨리 쉽게 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절반 이상을 써내야 됩니다. 절반을 이상을 써내야만 이 사람이 그냥 나가요. 근데 2천만 원이라도 받으려고 4천일 때. 근데 계산을 잘 해봐야죠. 차라리 떨어진 가격으로 쓰고 소액 임차인이라도 이사 비용을 줘가지고 내보내는 게 낫겠냐. 안 그러면 그게 별 차이가 없다면 이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 절반 이상 내가 낙찰가를 3억 이상으로 써가지고 50% 이상 써가지고 이 사람이 이 돈을 받을 수 있게끔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이사 비용을 안 드리는 게 낫겠냐. 이 판단을 고수들의 영역입니다. 이 부분은 그것이 또 있습니다. 근데 일반인들이나 또
옥션 막 지지 옥션이라 할지 무슨 뭐 이렇게 그 경매에 관련된 사이트가 있어요. 거기서 분석을 해 놨다고 분석을 해 놨는데 엉터리가 많습니다. 돈 주고 우리는 가입해 가지고 그걸 보는데 일반인들이 보면은 어차피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. 거기가 아니 2분의 1로 떨어졌는데도 고대로 그렇게 돼 있어. 임차인이 먼저 받는다라고 돼 있어요. 그 말도 안 되고 그 법도 모르면서 그거를 그렇게 해 놨어요. 정말 한심한 영역입니다. 왜냐? 일반인들이 고까진 모르거든. 그러니까 고렇게 해 놓고 돈을 받아 먹고 있습니다. 그거를 분석이라고 해 놨어요. 엄청나죠. 웃기죠. 그치만 우리는 대 고수들은 알죠. 그거를 보는 이유는 그걸 보는 이유는 분석을 보고자 해 가지고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. 등기소 가 가지고 등기부 등본 띄고 뭐 거기에 올라와 있는 서류 있죠. 그 뭐야 그 부동산 건축물 대장 또 지금 물건 거기에 그 주민등록 등본상에 뭐 누가 들어와 있냐 뭐 확정 일자는 맞냐 거기에 올라오는 서류들 있잖아요. 등기부 등본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그 서류들을 봐 가지고 자기가 분석하려고 그 서류 한 번 띄는데 700 원에서 1,000 원, 2,000 원을 받습니다. 온라인으로 보면은 700 원. 안 그러면 가서 각각 띄려면 어 지금 현재 그 주민등록 돼 있는 사람 그거 띄려면 500원 내야지요. 그리고 이것저것 서류를 싹 띄려면 보통 몇천 원 이상 듭니다. 품 팔아야 되죠. 각각 거기를 다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 서류를 보려고 그 보는 것이지 그 양반이 거기다가 그 분석해 놓은 거를 그거를 참고하려고 보는 것이 아니죠. 고수들은 그거 보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. 가입하는 게 아니죠. 서류 보려고 가는 거 서류. 확실히 띄어다가 올려놓은 서류. 고수들이 너희들이 봐라 그지. 일반인들이 알도 못 엄서나 여기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. 무조건 부자 되려고 하면은 그 분야를 공부를 해야지 남들 말만 믿고 이렇게 막 올라오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. 차라리 제값을 주고 사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. 자 그리고 현재 대출을 묶었죠. 거의 대부분 묶었죠. 그래 갖고 낙찰이 됐어도 미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면은 왜 미납이 됐냐 이거를 봐야죠. 근데 우리는 보면은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알 수가 있죠. 난 대출 많이 아니 그 저기 경매 많이 안 해 봤습니다. 그냥 공부만 한 겁니다. 그리고 그 한두 번씩만 이렇게 가 가지고 예 끼웃끼웃 하는 것이지 내가 업으로 삼지 않습니다. 왜냐면 옛날에는 제가 마음이 막 굉장히 여려 가지고 그 쫓겨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. 그래 갖고 내가 공부만 했다가 도저히 나는 명도는 못 얻었다. 명도는 못 얻었다 해 가지고 제가 포기했던 항목 중에 하나가 부동산 경매였습니다. 그래 가지고 그 내용은 하나하나 공부는 다 했지만 이제 겨우 쪼끔 해 볼까 하는데 그냥 보이더라고요. 그냥 그 물건 그 경매지만 딱 봐도 '어떤 사연이 있었구나. 부자들이 어떤 장난을 쳤구나. 이거는 경매가 취하될 물건이구나. 취하가 될 수가 없는 물건이구나.' 그 뭐 상속이나 뭐 이렇게 어 세탁기죠. 세탁기 우리나라의 부동산 경매는 세탁기입니다. 부자들의 세탁을 하는 요놈 가지고 싹 빨아먹고 세탁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.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 사연을 인제 알게 된 것이죠. 그리고 싹 다 인제 빨아먹고 다시 경매에 내놨다가 상속 내 주변 사람들한테 내 자식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상속을 해 주면 상속세를 물고 어떻게 하니까 그놈을 가지고 또다시 자기 자식한테 그냥 아주 헐값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이름만 바꾸기 위해서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. 자 그러고
대출을 묶어 가지고 고금리다. 지금 현재 그렇죠? 그림의 떡입니다. 일반인들은 미납이 돼요. 낙찰이 됐는데 미납이 됩니다. 왜냐? 대출이 안 됩니다. 일반인으로서는 대출이 안 되죠. 그리고 풀로 대출을 다 했죠. 자기 그 LTV, 자기 소득 대비.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, 이제 냈어. 겨우겨우 냈어. 인제 막 대출이 돼 가지고. 근데 고금리야. 대출은 됐어. 근데 고금리야. 그럼 어떻게 되죠? 다시 2025년도 6월 달 지나면 도로 토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다시 옵니다. 경매로 다시 나오죠. 그럼 머그니나만 못하죠. 자기가 실컷 해 가지고 했는데 다시 나오죠. 자, 이거는 부자들이 지금 우리 국민들과 우리나라를 해먹는 과정도 인제 속속 들어가 있는데요. 딱 보면 알죠? 무슨 내용인지 알죠? 공부를 애지간히 한 사람들은 압니다. 그렇지만 그냥 '아직 여기까지 못 왔다. 그런데 관심이 없다.' 또 뭐 이렇게 '아우 이 세상 이야기가 아니다.' 당연합니다. 왜냐면 유치원생은 유치원생 말을 알아듣고 그들이 노는 놀이가 있습니다. 중학생은 중학생, 고등학생은 고등학생, 대학생은 대학생. 내가 하는 얘기는 1%만 알아듣는 얘기예요. 못 알아듣겠다. 뭔 말인지 모르겠다. 음. 그럴 수 있습니다.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. 저 사람이 또라이 같은 얘기를 한다. 그럴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는데, 자, 알아듣겠으면 듣겠고, 내가 여러 말을 한다는 얘기는 무엇이죠? 진실에 근접한 얘기를 해 가지고 내가 두드러 맞을 수 있다. 그러면 내가 막 "나는 또라이입니다. 잘 모릅니다. 1%만 알아듣는 얘기입니다." 막 이런 헛소리들을 많이 또 섞어 놓습니다. 안 혼날라고. 자,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투자를 해야 내가 돈을 버냐? 당신이 부자 되게끔 안 만들어. 그냥 가만히 있어. 그냥 숨도 쉬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. 제발. 제발. 그래야만 우리가 부자들이 자기네들 그 원하는 그림으로 딱 만들어 놓을 때까지는 우리는 오징어 게임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아우. 자, 오늘은 공부를 여기까지만 해 보겠습니다.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정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. 뭐 이런 것들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씩 올려 드리겠습니다. 왜 쓰레기라고 얘기하는지, 왜 말도 안 되는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됐는지 그거를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부동산 경매에 올라와 있는 것들을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씩 또다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. 일반인들이 법을 쪼끔만 알았어도 빌라왕 같은 그런 일은 없었죠. 그죠? 근데 우리는 알아도 그런 짓을 안 하거든요. 근데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는 혼자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. 어마어마한 큰 세력이 그거를 같이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. 왜냐? 은행이랑 뭐 보증보험이랑 뭐 이게 다 끼었단 말이에요. 그러려면 거대한 세력, 그들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고서는 그게 참 어렵거든요. 자, 우리가 하나라도 좀 알아갑시다. 자, 공부하시는 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